자, 이번에는 이제 합성어. 알겠죠? 합성어는 분명히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였으니까 형태론의 개념이었잖아요. 맞죠? 그치? 하지만 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요 방식이 있죠. 어근과 어근의 결합은 당연히 형태론적인 개념입니다. 형태론적 개념이었는데 얘네가 이렇게 결합하는 방식 있죠. 방식, 메커니즘, 시스템. 이거를 이제 뭘로 살펴보자? 요거를 이제 통사론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의 종류 먼저 살펴볼게요. 합성어의 종류 몇 가지가 있죠? 몇 가지? 그렇죠. 3가지. 어떻게 3가지? 응? 그렇게 치면 3가지가 아닙니다. 합성어의 종류. 엥? 자, 합성어의 종류는요. 대등합성어가 있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종속합성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대표적으로 종속합성어가 이제 국어학원 같은 경우죠. 국어와 학원이 서로 결합했지. 알겠어? 근데 국어를 가르치는 학원 이런 식으로 이러면 종속관계입니다. 알겠죠? 우리 서라벌 1학년 그때 했던 이태준의 돌다리 기억나시나요? 돌다리, 나무다리. 이것도 돌로 만든 다리, 나무로 만든 다리 이렇게 꾸며주죠.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성어들은 다 어디에 속한다? 종속. 알겠어? 근데 논, 맛, 손, 말 이런 거는 서로 대등한 뜻이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알겠어? 그러면은 이제 고를 때는 대등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융합 합성어가 이제 얘는 서로 융합해서 새로운 의미로 쓰이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관용적 의미, 알겠죠? 예를 들어서 춘추, 봄춘에다 가을 추자죠. 근데 합치면 이제 나이 드신 분의 연세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그 다음에 피땀 흘려 이룬 것 이러잖아. 그럼 진짜 피와 땀이 아니라 노력이라는 의미로 치환이 되죠. 알겠죠? 그런 이제 관용적인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융합합성어에 속합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걸 왜 알려주냐면 이것도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합성어의 종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방식을 이제 잘 봐야 돼요. 알겠죠? 이 결합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나눈다 얘들아? 통사적, 비통사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이야기했던 요런 결합하는 요 시스템에 따라서 어떻게 나눈다? 이제 통사적인 결합 방식이다. 통사적은 통사가 뭐라고? 문장. 알겠어? 그러니까 문장 규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단어가 결합한 게 문장의 규칙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문장의 규칙이라고 하는 건 뭐다? 바로 문장 성분들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용언의 활용만큼이나 자주 출제되는 빈출 포인트니까요. 알겠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는 통사적 방식이란 뭐냐, 그거부터 고찰을 해봐야 돼. 알겠지? 일단 명사와 명사, 체언이 나란히 하나의 성분을 구성하면서 이어져 가는 건 통사적 방식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지, 그치? 중간에 조사가 이렇게 탁탁 끼어들 뿐이지. 맞죠? 그래서 이제 명사와 명사의 결합 있죠. 명사와 명사의 결합.
이런 것들은 어때? 당연히 통사적인 방식입니다. 알겠죠? 자, 근데 동사와 명사가 결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니, 동사와 명사가 결합할 수 있냐고. 그렇죠. 오씨, 좋은데? 동사를 활용을 시켜야 돼요. 동사 형용사를 어떻게 활용을 시켜야 돼?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활용시키면 관형어가 되죠. 그러면은 체언을 꾸며줄 수 있게 되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있는 상태로 누구를 수식해주면? 체언을 수식해주면 어때? 이거는 흔히 문장에서 일어나는 방식이죠. 그치? 내가 먹은 밥 알겠어? 이러면 이제 뭐가 된다? 통사적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방식이 있죠? 부사가 뭐를 꾸며주죠? 부사어는 보통 그 문장에 서술어를 꾸며주죠. 알겠지? 서술어를 꾸며줘요. 그래서 서술어를 꾸미는 이런 방식도 어떻다?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용언들이 서로 결합할 때는 어때요? 용언과 용언이 결합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용언과 용언이 결합하려면 당연히 연결어미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이런 방식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우리 국어의 시그니처 뭐라 그랬어? 서술어가 항상 맨 뒤에 온다 그랬지. 알겠어? 서술어가 맨 뒤야. 그러니까 서술어가 가장 뒤에 오는 게 우리 국어의 통사구조의 시그니처예요. 영어랑 다르다고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때? 서술어보다 더 뒤에 다른 성분이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알겠어? 이것도 규칙을 깬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가장 뒤에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죠? 도치법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도치법은 무슨 법이야? 강조법입니다. 원래 문장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성분인 서술어를 강조하는 게 우리 국어의 의도거든요. 국어 문장에. 알겠어? 근데 나는 먹었다. 밥을 이러잖아? 그럼 목적어를 강조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문학에서도 서술어, 그리고 도치법이라고 하는 건 서술어보다 다른 성분이 뒤에 있으면 도치법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통사의 어떤 구조와 통사 구조의 원리와 그거를 왜 그렇게 설정했는지를 이해하면 이걸 통해서 이제 문학에서의 도치법은 아, 이런 의도구나 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알겠어? 이런 시냅스의 연결 과정들이 이제 뭐다? 이제 상위권으로 가는 공부지능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어? 이거를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순간순간 깨달아온 과정들입니다. 알겠어? 그냥 예전에는 내가 완전 강사 초창기 때 얘들아 도치법은 문장의 어순을 서로 바꿔서 표현한 거야. 그때를 돌이켜보면 문장의 어순을 바꿨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문장의 어순이 뭔지도 몰랐어요. 알겠어? 오케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자, 그러면 통사적 합성어 이제 명사 그리고 여기 TMI가 하나 있습니다. 부사는 뭘 또 꾸며줄 수 있죠? 관형사를 꾸며줄 수, 그러니까 관형어를 꾸며줄 수 있고요. 부사어는 또 다른 뭐를 꾸밀 수도 있어? 또 다른 부사어를 꾸밀 수도 있어요.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이제 부사와 부사의 결합도 뭐다?
동사적 합성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잘못이 있죠. 잘 플러스 못, 잘못. 알겠어? 이런 것도 이제 동사적 방식입니다. 이런 교재에 안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TMI들은. 알겠지? 오케이. 자, 비동사적 합성어는 뭘까? 그러면은 이런 규칙들을 어기면서 만들어진 단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합성어. 새로운 단어들. 알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줘야 되는데 그냥 용언의 어간이 바로 뒤에 치언을 꾸미는 경우 뭐가 있죠? 이제 꺽은, 꺽다, 꺽쇠 같은 거. 알겠어? 이런 거 원래 꺽다 날리고 뭘 붙여줘야 돼? 쇠를 꾸미려면 꺽은을 붙여야 되죠. 꺽은 띄고 쇠여야 되는데, 알겠어? 꺽쇠 이렇게 그냥. 그러면 어때? 방식을 깨버린 케이스죠. 알겠지? 여러분들 이제 불고기 덮밥. 이것도 원래 뭐여야 돼? 덮은 밥이어야 되잖아. 알겠어? 근데 덮밥 이런 식으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부사어가 서술어를 꾸며야 되는데 부사가 뭐를 꾸미는 경우가 있다? 체온을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어? 관형사나 관형어가 체온을 꾸며야 되는데 우리 문장에서는 부사어나 부사가 체온을 꾸미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슬비 같은 것들이 있죠. 부슬부슬, 이거는 상징부사거든요. 의성어휘태요. 이게 뭐를 꾸미고 있죠? 비를 꾸미고 있죠. 얼룩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용언이 보조적 연결어미나 아니면은 대등종속 연결어미가 있어야 되잖아. 이중용언이 될 때는. 알겠어? 그거 없이 붙어버리는 경우. 그게 뭐야? 오, 가다 이런 거. 원래 오고 가다예요. 알겠지? 아니면은 아를 붙인다라고 봤을 때는 와 가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그 다음에 검다 불다 검불다 이런 것들도 연결음이 다 팔아먹었지, 그치? 맞죠? 이런 경우에는 된다 안 된다? 아니 뭐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어쨌든 동사의 방식을 깨버린 거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서술어가 가장 뒤에 와야 되는데 서술어보다 더 뒤에 다른 성분이 온 케이스들은 이거는 한자어들입니다. 알겠죠? 근데 무지성 한자어를 그냥 떠올릴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가 있냐면 이제 독서. 이거는 읽을 독의 책 서자예요. 읽다 책을. 알겠죠? 도치죠? 그 다음에 등산. 오를 등자에다가 매산자죠. 오를 등 매산. 오르다 산을 이렇게. 근데 모든 한자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출 이런 것들은 어때요? 물건 숫자에다가 나갈 출자죠. 물건이 나가다. 알겠죠?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봐야겠죠. 알겠어? 오케이? 재밌죠? 그치? 단어 자체가 만들어지는 방식이 어근을 이제 어간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단어의 형성 같은 경우에는 결합 방식은 이제 형태론의 개념이지만, 알겠죠? 결합 자체는 형태론의 개념이지만 이 결합 방식은 이제 뭐야? 통사적 개념으로 이제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사실 이거 있죠. 이렇게 수업한 거는 방금이 처음입니다. 한 번도 저렇게 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방금 깨달았다고 볼 수 있겠죠. 알겠어? 방금 또 한 번 레벨업 했습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와중에도, 그죠?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이 수업들을 이제, 수백 번도 더 했다고 생각하거든? 이 수업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고 외워서 하잖아요. 외운다라기보다는 솔직히 외우면 이 정도까지 깊이 있는 것들을 파생시키지 못합니다. 알겠어?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쫙 펼쳐내 보는 거야, 자꾸. 펼쳐내는데 뭔가 거기에서는 이제 자유자재입니다. 그 수준까지는 왔어요. 이렇게 쫙 늘어놓다 보면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할까? 너희들 저번에 피동사동 했죠? 사동에서 하나 깜빡하고 설명 안 해줬어요. 그거 이제 그 다음 수업인 이제 그 핫프로젝트 애들이랑 피사동 수업하다가 맞다, 이거 빼먹었다. 알겠어? 그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개념이 있죠. 그거를 빼먹었더라고. 알겠어? 지금 알려줄게요. 자, 저번에 빼먹었으니까. 자, 사동에는요,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의 개념이 있습니다. 오케이? 야, 오늘 방금 2시간 전에 올라온 글인데 우리 국어학원 딱 검색했더니 어떤 블로거가 국어학원 둘을 딱 비교를 해놨더라. 비교를 딱 해놨는데 그 다른 국어학원은 어딘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나는 그 블로거가 쓴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방금 읽고 왔어요. 쉬는 시간에.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 학원은 왜 이게 정답인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가 왜 이걸 골랐는지를 알려준대요. 이건 찐 고수의 영역이거든. 왜 4번이 정답이고 너가 고른 2번이 틀렸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너가 왜 2번을 골랐는지를 설명을 한대요. 뭐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잘 알고 있는 거지? 그죠? 너가 왜 2번을 골랐는지, 그러니까 왜 이 페이크에 속아 넘어가서 틀렸는지를 논리 구조를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거 보고서 되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사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뭔가 극찬이거든요, 그거는. 그건 극찬입니다. 맞죠? 왜? 2번이 틀렸고 4번이 왜 맞는지 설명하는 건 그냥 해설지에 다 써 있어요. 알겠어? 근데 너 2번 골랐지? 왜 골랐는지 알려줄까? 너 왜 속았는지 알려줄까? 이런 심리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괜찮은. 자, 직접사동, 간접사동. 얘도 이제 시스템이 2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치? 파생의 시스템이 있고 통사적 시스템이 있다 그랬잖아. 얘는 하게 하는 거니까, 알겠어? 이거 파생의 시스템일 때는 이제 이히리기 우구추를 쓰죠. 요 케이스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통사적일 때는 개하다를 쓰죠. 기억나시죠? 그치? 자, 파생의 시스템을 쓸 때는요, 얘는, 자, 내가 지우에게 밥을 먹이다. 잘 생각해봐요, 이 맥락을. 그러면은, 내가 초대해서 밥을 먹였다라는 건 말 그대로 밥을 차려줬다는 의미도 있죠. 식사를 대접했다. 알겠어? 근데 지우에게 밥을 먹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직접 밥을 떠서 네 입에 넣어준 의미도 있습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파생의 시스템을 쓸 때는 직접 사동과 뭐도 있다? 간접 사동 2가지의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알겠죠? 오케이? 근데 지우에게 밥을 먹게
먹게 하다는 어때? 밥 먹게 하다? 이거는 직접의 이 문장의 의미 맥락상 떠올려 보기 쉽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통사적인 방식은 뭐밖에 없다? 간접 사동의 의미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도 절대 공식이 아닌 게 항상 의미 맥락을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떻게 해보라고? 따져보라고 했죠. 알겠지? 의미 맥락을 따져봤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태영이가 철수에게 책을 읽히다. 오케이? 책을 읽히다는 약간 잘 생각해봐. 읽히다. 야, 읽어라 하고 시킨 거죠. 그치? 근데 읽히다는 직접 읽어줬다는 의미는 사실 맥락상 생각해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혜인이에게 책을 읽혔다. 그럼 읽게 한 거지. 오케이? 혹은 읽으라고 시킨 거지. 내가 직접 읽어줬다라는 의미를 좀 파악하게 생각하기가 좀 의미 맥락상 쉽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런 항상 또다시 강조하지만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다? 항상 의미 맥락이 중요합니다. 국어는 흐름 맥락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되고, 오케이?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원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알겠죠? 평가원에 한 명 앉아있는 그 절대 고수는 흐름 맥락의 귀신이다라고 볼 수 있죠. 알겠어요? 오케이?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다. 알겠죠? 자, 지금 시간이 몇 분이죠? 오늘 10시 끝 아니었나? 와, 씨, 졸라 기쁘다. 근데 오늘은 조금 시간을 초과해야겠네요. 자, 보자. 다음에 의문의 변동 개관이 있죠. 잠깐만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이제 의문론을 할 거잖아. 그치? 의문론을 할 건데, 의문론은요, 기본적으로 발음 이론입니다. 발음 규칙이에요. 알겠죠? 근데 의문론에 적용되어 있는 발음 규칙들은 너희들이 이런 이론적인 문법 공부를 하고 나서 이런 발음을 하게 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뭐에 기인해서 발음을 하게 돼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음 기관들이 있죠. 이게 자동적으로 어때요? 우리의 발음을 생성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이렇게 되는 건지 우리는 이렇게 역추적해서 이론화해 놓은 거예요. 연구한 결과들이죠. 알겠지? 그러면 이런 이론들, 의문의 변동에서 이야기하는 발음 이론들이 왜 생겼느냐? 우리의 발음 기관이 자체가 뭐를 추구한다, 얘들아? 편리함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편리한 대로 발음하니까 이렇게 발음하게 됐고, 그럼 이게 왜 편리한지를 추적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의문의 변동 이론들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어? 여러분들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서 공부한 문법이 의문의 변동입니다. 알겠어? 그러면 발음은 뭐를 추구한다고 얘들아? 편리함을 추구한다 그랬지. 그 얘기인 즉슨 원래 이 발음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야?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어? 그러면은 불편함은 언제 발생합니까? 이걸 알고 마무리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발음할 때 불편함은 반드시 이때 발생합니다. 이 대전제를 알고 가야 돼요. 받침이 있을 때요? No. 쌍자음이 있을 때? No.
단어가 길 때 no. 활용하지 않을 때 no. 불편함은 언제 발생한다? 이 대전제를 꼭 기억하세요. 두, 인접한 의문이 만날 때입니다. 오케이? 즉 우리는 A를 발음한 다음에 뭘로 옮겨갈 때 불편함이 발생한다? 바로 뒤에 있는 B 발음을 발음할 때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알겠어? 왜? 얘는 얘만의 시스템이 있고 얘는 얘만의 시스템이 있어요. 알겠어? 그래갖고 안 울림 소리와 울림 소리가 만나면 비음.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비음으로 통일이 돼야 됩니다. 알겠어? 이 두 시스템을 연달아 따닥 발음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이제 요 둘이 만나는 요 케이스가 몇 가지 케이스가 있죠? 첫 번째, 당연히 자음과 뭐가 만나는 케이스? 바로 자음이 연달아 발음되는 케이스. 앞 음절의 종성일 거고요. 뒷 음절의 초성이겠죠. 알겠어? 국밥, 기역과 비읍이 만나는 거죠.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뭐랑 뭐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자음과 앞에는 종성이 있어. 근데 뒤에는 뭐가 초성이 없어. 오케이? 그러면 자음 다음에 모음을 발음하는 케이스죠. 알겠어? 그래서 요 케이스에 뭐가 딱딱 떠오르잖아?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음운론의 그랜드마스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딱 떠올라야 돼. 같이 국외음화. 오케이? 아니면은 뭐 있어? 꽃잎, 니은, 첨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모음과 뭐가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모음과 자음이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알겠어?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다? 모음과 모음이 만나는 경우. 알겠어? 이거를 왜 던지고 시작하냐면 너희들이 음운의 변동 학습을 끝냈을 때, 공부를 끝냈을 때 이제 요 케이스에 뭐가 있지. 오케이? 뭐가 있지. 오케이? 이것들을 이제 다 써낼 수 있잖아. 다 파악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음운의 변동 마스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두 인접한 음운이 만날 때 불편함이 발생하고, 알겠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모든 음운의 변동 현상들이 이제 발동하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또 암기 게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암기 게임은 반드시 며칠 뒤에 머릿속에서 휘발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본질, 대전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공부를 항상 임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다음 주부터 일단 이 불편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인접한 음운이 만난다. 이 각각의 체계, 그래서 음운 체계가 되게 중요해요. 자음이 발음되는 체계, 모음이 발음되는 체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음운의 변동 들어갈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